저는 지난해 겨울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동네 경로당 앞 벤치에서였어요.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할아버지가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계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계시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습니다. 30년을 모았는데 다 날렸어. 그분이 바로 박영수 씨였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어요. 젊은 시절 공장에 다니면서 한 푼 두 푼 모았고 정년 퇴직 후엔 경비 일을 하며 퇴직금을 지켰죠. 자녀들 결혼시키고 손주들 용돈도 챙기면서 본인 노후 자금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었을까요?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보증을 서달라고 했고 박 씨는 거절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아들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안 도와주겠냐는 생각이었대요. 나 하나 희생하면 되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1년도 못 가서 망했고 아들은 연락이 끊겼어요. 채권자들이 보증인인 박 씨를 찾아왔습니다. 80평생 모은 퇴직금 5천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그 이후 박 씨는 기초연금과 자녀들이 보내주는 용돈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돈 문제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보다 어떤 태도로 지키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젊을 때는 돈을 버는 게 중요했습니다. 더 많이 벌기 위해 야근도 하고 투잡도 뛰고 아껴서 모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제는 버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분, 김선희 씨의 이야기도 비슷했습니다. 60대 초반의 김 씨는 보험을 무려 6개나 들고 계셨어요. 암보험, 실손보험, 연금보험, 종신보험까지. 나이 들면 아프니까 대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정작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보험은 가입 기간이 부족했고 어떤 보험은 보장 범위에서 제외되는 질병이었죠. 게다가 매달 나가는 보험료만 40만 원이 넘었어요. 연금 받는 돈의 절반 가까이를 보험료로 내고 있었던 겁니다. 김 씨는 그제야 알았다고 했습니다. 보험을 많이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맞는 보험을 드는 게 중요하더라는 거요. 여러분, 이 두 분의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둘 다 돈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박 씨도 5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가지고 계셨고 김 씨도 매달 보험료를 낼 만큼 여유가 있었어요. 문제는 돈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박 씨는 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는 태도 때문에 돈을 잃었고 김 씨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을 계속했던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자꾸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 정작 돈을 지키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는 걸요. 돈을 지키는 건 단순히 아끼고 절약하는 게 아닙니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태도가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다시 벌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3가지 황금 법칙은 복잡한 재테크 기술이 아닙니다. 더 많은 수익을 내는 투자 비법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 여러분이 가진 돈을, 지금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안전하게 지켜주는 방법입니다. 더 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복잡한 투자를 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오늘부터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고 조금만 다르게 행동하면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안전해질 거예요. 박영수 씨처럼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는 일도 김선희 씨처럼 불필요한 지출로 고생하는 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법칙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제 주변의 많은 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들이에요.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나온 지혜죠. 여러분, 돈은 평생 일해도 모자라지만 한순간의 결정으로 다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태도를 갖는다면 평생 모은 돈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노년의 돈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로 지키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만난 이정숙 씨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씨는 67세의 활기찬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경로당에 나가시고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시고 손주들 돌보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이 씨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돈을 펑펑 쓰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는지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이 씨는 연금으로 매달 120만 원을 받고 계셨습니다. 여기에 자녀들이 보내주는 용돈이 50만 원 정도 있었으니 한 달에 17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던 거예요. 혼자 사시는 분이니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달 통장은 텅텅 비었어요. 저는 이 씨에게 한 달 동안 쓴 돈을 한번 적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난색을 보이셨지만 카드 명세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함께 보면서 하나씩 정리했어요. 그렇게 한 달치 지출을 다 모아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매일 아침 경로당 가는 길에 들르는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4,500원이었어요. 한 달이면 13만 5천 원이 나가는 겁니다. 커피 한 잔인데 뭐 그리 대수냐고 생각하셨겠지만 1년이면 162만 원입니다. 거기에 점심은 주로 배달 음식으로 해결하셨어요. 혼자 먹기엔 요리하는 게 귀찮다는 이유였죠. 배달비 포함해서 한 끼에 10,000원 정도, 한 달이면 30만 원이 나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멜론 음악 서비스까지. 사용하는지도 모르는 구독 서비스가 무려 5개나 자동 결제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2만 7천 원씩 나가는 돈이었죠. 이 씨는 명세서를 보면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게 다 본인이 쓴 돈이었는지 정말 아무것도 산 것 같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바로 이겁니다. 돈이 부족한 이유는 큰 돈을 써서가 아니라 작은 돈이 계속 새어나가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본인도 모르게 말이죠. 제가 상담하는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 씨와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본인은 절약하며 산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통장엔 돈이 안 남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출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습관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젊을 때는 달랐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고정비를 먼저 빼고 저축을 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했죠. 그런데 은퇴 후에는 이런 구조가 무너집니다. 연금이 들어오면 그냥 쓰고 부족하면 자녀한테 손 벌리고 그것도 안 되면 적금을 깨는 식이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이 나이에 좀 써도 되지 않냐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평생 고생했는데 이것도 못 누리나 싶은 거죠. 물론 누리며 사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습관이 되어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면 결국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쓸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씨에게 3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째, 통장을 3개로 나누는 겁니다. 생활비 통장, 비상비 통장, 여유비 통장. 연금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새 통장으로 나누어지도록 설정하는 거예요. 생활비는 월 80만 원, 비상비는 20만 원, 나머지 20만 원은 여유비로 분리했습니다. 생활비 통장은 카드와 연결해서 일상적인 지출에만 쓰고 비상비 통장은 절대 건드리지 않기로 했어요. 여유비는 손주 용돈이나 친구들과 외식할 때 쓰는 돈으로 정했습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 지출을 기록하는 겁니다. 거창한 가계부가 아니에요. 그냥 핸드폰 메모장에 오늘 뭐 샀는지 한 줄만 적는 거죠. 커피 4,500원, 배달 음식 12,000원, 이런 식으로요. 일주일 뒤에 다시 보면 자기도 모르게 돈 쓴 게 한눈에 보입니다. 셋째, 일주일에 한 번 정리의 날을 만드는 겁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그날만큼은 카드 명세서를 열어보고 필요 없는 구독이나 자동 결제를 찾아 취소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할 필요 없습니다. 한 달에 하나씩만 정리해도 1년이면 12개의 불필요한 지출이 사라지죠. 이 씨는 이 방법을 3달 동안 실천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힘들었대요. 매일 지출을 적는 것도 귀찮고 카페 안 들르는 것도 아쉬웠다고 했어요.
그런데 2달째부터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커피는 집에서 타서 텀블러에 담아가기 시작했고, 점심은 일주일에 2~3번만 배달 음식을 시키고 나머지는 간단히 해 먹었어요. 구독 서비스도 실제로 쓰는 한두 개만 남기고 다 해지했습니다. 석 달 뒤 이 씨의 통장에는 45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잔액이었죠. 이 씨는 그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흐름을 관리하는 거였다는 걸요. 여러분, 지출을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돈의 흐름을 내가 통제하는 게 목표예요.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필요한 곳에만 쓰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수입으로도 훨씬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정숙 씨는 지금도 이 습관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작년 겨울에는 모아둔 돈으로 손주 돌잔치 선물도 넉넉히 사주셨고, 올봄에는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도 다녀오셨어요. 전처럼 자녀들 눈치 보며 용돈 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졌죠.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는 돈 때문에 불안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본인이 돈을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마음이 편해졌다는 겁니다. 작은 습관의 조절이 수백만 원의 방패가 됩니다. 돈은 줄이는 게 아니라 흐름을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오늘 하루 쓴 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억나시나요? 만약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돈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게도 가장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최근에 만난 김동철 씨의 일인데요. 김 씨는 올해 68세입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시다 정년 퇴직하셨고, 퇴직금과 연금으로 넉넉하진 않아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계셨어요. 슬하에 아들 둘을 두셨는데 둘 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회사를 다니다가 3년 전부터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잘 됐습니다. 큰아들은 매달 김 씨에게 용돈도 꼬박꼬박 보내드렸고 명절 때마다 선물도 챙겨왔어요. 김 씨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큰애가 효자라고 사업도 잘 된다고 주변에 말하곤 하셨죠. 그런데 2년 전 어느 날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사업 확장을 하려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으려니까 보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김 씨는 망설였습니다. 젊었을 때 직장 동료의 보증을 섰다가 고생한 기억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하는 일인데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3천만 원 대출에 보증을 섰습니다. 큰아들은 고맙다며 절대 걱정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큰아들은 여전히 용돈도 보내고 전화도 자주 했죠. 그런데 6개월쯤 지나면서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용돈도 끊겼고 전화를 해도 바쁘다며 짧게 끊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며칠을 보내던 어느 날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왔어요. 대출금이 연체되었고 보증인이 변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큰아들의 사업이 망했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급히 큰아들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집으로 찾아가니 이미 이사를 간 뒤였습니다. 결국 김 씨는 퇴직금에서 3천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 날아간 거예요. 더 큰 상처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연락을 끊었다는 사실이었죠. 김 씨는 그 후로 몇 달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도와준 게 잘못인지, 아들이 왜 나를 피하는지, 이런 생각에 밤마다 뒤척이셨대요. 저는 김 씨를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상처를 안고 계신다는 걸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결국 그게 관계를 망치는 독이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될까요? 우리 세대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배워왔습니다. 부모는 자식 위해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이 너무 당연하게 들리잖아요.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의 행복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려움을 겪으면 본능적으로 돕게 돼요. 내가 힘들어도 내 노후가 불안해져도 일단 자녀부터 챙기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자녀는 어른입니다. 스스로 책임질 수 있고 책임져야 하는 나이예요. 부모가 대신 책임져 주면 자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모가 있으니 괜찮겠지 하며 무책임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제가 상담한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 후 자녀 부양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고 자녀의 삶은 책임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요. 이 말이 처음엔 냉정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녀를 존중한다는 건 그들이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있다고 믿어주는 겁니다. 반대로 계속 도와주는 건 사실은 자녀를 믿지 못한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김동철 씨 말고도 비슷한 사례가 많습니다. 딸의 전세 자금을 빌려줬다가 회수하지 못한 박정희 씨. 아들의 신용불량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줬다가 본인 연금이 압류당한 최영수 씨. 손주 학원비를 몇 년째 대주고 있는데 자녀가 당연하게 여기는 바람에 거절도 못하는 이명자 씨. 모두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관계의 파괴였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가 도움을 요청할 때 무조건 거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현명하게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 금전 거래는 반드시 문서로 남기세요. 아무리 자녀라도 돈 문제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빌려주는 거라면 차용증을 쓰고 계좌 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자식한테 무슨 증서를 받느냐고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자녀를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나중에 관계가 틀어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예요. 돈 문제가 명확하지 않으면 결국 감정 싸움이 됩니다. 둘째, 도와주되 내 한계를 분명히 하세요. 도와줄 수 있는 금액과 도와줄 수 없는 금액을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100만 원까지는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선을 긋는 거예요. 그 선을 넘으면 아무리 자녀라도 거절해야 합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일이고 결국 자녀도 지키는 일입니다. 셋째, 돈보다 경제 교육을 해주세요. 자녀가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건 경제 습관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예요. 당장 돈을 줘서 해결해 주는 것보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수입과 지출을 한번 정리해 보자고 제안하는 거죠.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김동철 씨는 그 일 이후로 1년 동안 큰아들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김 씨는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설날 큰아들이 찾아왔어요. 아들은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자기가 너무 철없었다고, 이제야 정신 차렸다고 말했어요. 큰아들은 그동안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다시 시작했고 조금씩 빚을 갚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계속 도와줬다면 저 아이는 절대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혼자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운 거라고 말이죠. 여러분, 자녀를 돕는 일은 지혜로운 사랑이어야 합니다. 돕되 나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도와야 해요. 그게 결국 자녀를 진짜 어른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사랑으로 주는 돈이 관계를 망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보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작년 가을 저는 병원 대기실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72세의 조명자 씨였어요. 조 씨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옆에 앉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는데 조 씨는 본인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어요.
유튜브 보고 주식 투자했다가 3천만 원을 날렸다는 겁니다. 조 씨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유족연금으로 매달 100만 원 정도를 받고 남편이 남긴 퇴직금 5천만 원이 있었어요. 그 돈으로 충분히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쯤 유튜브를 보다가 한 투자 채널을 알게 됐대요. 시니어도 할 수 있는 쉬운 주식 투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호기심에 몇 개 영상을 봤는데 정말 쉬워 보였다고 해요. 영상 속 강사는 친절하게 설명했고 한 달에 10% 수익도 어렵지 않다고 했죠. 조 씨는 솔깃했습니다. 5천만 원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얼마 안 되는데 10%면 한 달에 500만 원이니 넉넉하게 살 수 있겠다 싶었대요. 그래서 유튜브 설명란에 있던 단톡방에 가입했습니다. 단톡방에는 수백 명이 있었고 매일 종목 추천이 올라왔어요. 다른 사람들도 수익 났다는 후기를 올렸죠. 조 씨는 믿었습니다. 처음엔 1,000만 원만 넣었어요. 그런데 추천받은 주식이 일주일 만에 20% 올랐습니다. 200만 원을 번 겁니다. 조 씨는 신이 났어요. 이렇게 쉬운 걸 왜 진작 안 했을까 싶었대요. 그래서 남은 돈 2천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총 3천만 원이 주식 계좌에 들어갔죠. 하지만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추천받은 주식들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단톡방에서는 조금만 기다리면 오른다고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했지만 주식은 계속 내려갔습니다. 조 씨는 불안했지만 팔지 못했어요. 손해를 확정하는 게 두려웠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3천만 원은 1,5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절반이 증발한 겁니다. 조 씨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고 했어요. 급히 남은 돈을 다 빼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후로 매달 100만 원의 연금으로만 생활하려니 너무 빠듯했어요. 병원비가 나가면 그달은 거의 굶다시피 지내야 했습니다. 너무 욕심을 부렸다고 나이 들어서 뭘 더 벌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이런 일이 왜 자꾸 일어날까요? 요즘 시니어 투자 열풍이 대단합니다. 은행 이자가 너무 낮으니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에 뛰어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투자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시작한다는 겁니다. 젊을 때와 나이 들어서의 투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젊을 때는 손해를 봐도 다시 벌 시간이 있어요. 실패해도 월급이 들어오고 시간이 지나면 회복할 기회가 있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잃으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요. 더 벌 방법도 마땅치 않고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투자는 늘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지키는 게 목표여야 합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분, 65세의 최정호 씨 이야기도 비슷했습니다. 최 씨는 퇴직금 8천만 원으로 월세형 부동산에 투자했어요. 지인의 소개였는데 월세 받으면 매달 200만 원씩 들어온다는 말에 혹했던 겁니다. 실제로 처음 석 달은 월세가 잘 들어왔어요. 그런데 넉 달째부터 세입자가 월세를 안 냈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집은 비워놓고 사라졌어요. 최 씨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고 변호사 비용에 수리비까지 1,000만 원이 더 들었습니다. 결국 그 부동산을 팔았는데 처음 산 가격보다 1,500만 원이나 싸게 팔아야 했어요. 투자금 8천만 원 중 2,500만 원을 손해본 겁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둘 다 수익률에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얼마를 벌 수 있나만 생각했지 현금이 계속 들어오는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노년의 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닙니다. 현금 흐름입니다. 매달 일정한 돈이 통장에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그 돈이 생활비를 충당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명자 씨는 주식에서 20% 수익을 냈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그때 멈췄어야 했는데 욕심이 생긴 겁니다. 수익률에 눈이 멀어서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잊었던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고정 수입 구조를 3단계로 만드세요. 국민연금이나 유족연금 같은 건 자동으로 생활비 통장에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이게 1단계예요. 그 다음 2단계는 비상비입니다. 소액 예금이나 적금으로 만들어 두는 거죠. 갑자기 병원비가 나가거나 경조사비가 필요할 때 쓸 돈입니다. 3단계는 여유비예요. 이건 여행 가거나 손주 선물 사는 데 쓰는 돈입니다. 이 세 단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면 투자 실패로 전체가 무너지는 일이 없어요. 둘째, 위험 투자 경고 등을 항상 켜두세요. 수익률 10% 이상을 강조하는 투자, 모임에 초대하거나 단톡방으로 유도하는 투자, 지금 아니면 기회 없다고 압박하는 투자. 이런 건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진짜 좋은 투자는 조급하게 만들지 않아요. 생각할 시간을 주고 리스크를 솔직히 설명합니다. 셋째, 매월 현금 흐름 점검일을 만드세요. 매달 마지막 날, 이번 달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확인하는 겁니다. 들어온 돈이 나간 돈보다 많으면 안전한 상태예요. 반대라면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원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 점검을 매달 하면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알 수 있어요. 조명자 씨는 지금 다시 100만 원의 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남은 돈 1,500만 원은 은행 예금에 넣어뒀어요. 이자는 한 달에 5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조 씨는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통장 잔고를 보면서 불안해하지 않는다고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알았대요. 최정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5,500만 원으로는 더 이상 투자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3천만 원은 예금에, 2천만 원은 적금에, 500만 원은 비상금으로 나눠뒀습니다. 수익은 적지만 마음이 편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돈의 흐름이 멈추지 않을 때 마음이 편해집니다.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투자로 돈을 늘리려는 욕심보다 지금 있는 돈의 흐름을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노년의 돈은 속도가 아니라 안정이 핵심입니다. 빨리 가려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기가 너무 힘들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가는 게 노년의 지혜입니다. 지난 봄 제 이웃에 사시는 윤혜숙 씨에게 큰일이 있었습니다. 윤 씨는 76세에 건강하고 정정한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산책도 나가시고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화투도 치시는 활발한 성격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윤 씨 댁에서 구급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씨가 쓰러지신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만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인데 윤 씨는 그날 오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검찰청 검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윤 씨 명의로 범죄에 사용된 통장이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어요. 목소리는 침착하고 권위가 있었대요. 윤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으니까요. 전화 속 남자는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윤 씨가 직접 한 게 아니라 범죄 조직이 명의를 도용한 거라고요. 지금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재산이 전부 압류된다고 했습니다. 윤 씨는 당황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죠. 그러자 남자는 해결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요. 검찰청 안전계좌로 보내주면 조사 끝나고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윤 씨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검사라는 말에 검찰청이라는 말에 완전히 믿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예금 5천만 원을 전부 인출했어요. 그리고 전화로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송금하고 나서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은행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 아까 보이스피싱 아니었냐고 금액이 커서 확인차 전화한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윤 씨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급히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돈은 이미 인출되어 사라진 뒤였습니다.
윤 씨는 그날 밤 혈압이 급상승해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충격이 너무 컸던 겁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날아갔다는 사실을, 그것도 전화 한 통에 속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윤 씨는 절대 어리석은 분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똑똑하고 꼼꼼한 성격이었어요. 그런 분이 왜 그렇게 쉽게 속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눈보다 판단력이 먼저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이런 전화가 오면 바로 의심했을 거예요. 검사가 왜 나한테 전화를 하지? 이상한데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의심 능력이 약해져요. 특히 권위 있는 사람이 말하면 무조건 믿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급하게 결정을 요구받으면 천천히 생각할 여유가 없어지죠. 사기꾼들은 바로 이 점을 노립니다. 시니어의 약해진 판단력과 권위에 대한 순응성을 악용하는 겁니다. 윤혜숙 씨만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다른 분, 68세의 한철수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한 씨는 은행에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계좌가 해킹 위험에 노출되었으니 링크를 클릭해 본인 확인을 하라는 내용이었어요. 한 씨는 링크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이름, 주민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다 입력했어요. 그날 저녁 통장에서 3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한 씨는 그제야 피싱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넘긴 걸 알았어요.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70세의 박순자 씨는 손주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했어요. 핸드폰이 고장나서 새 번호라고 급하게 돈 좀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씨는 의심 없이 바로 송금했어요. 나중에 진짜 손주에게 전화하니 그런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손주 이름을 도용해서 사기를 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날까요? 시니어를 노리는 사기가 점점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복권 당첨됐다거나 세금 환급해준다 같은 뻔한 수법이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검찰, 경찰, 은행, 심지어 가족까지 사칭합니다. 목소리도 진짜처럼 만들고 문자도 실제 기관에서 온 것처럼 위조하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사기를 당한 후의 피해입니다. 돈을 잃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그보다 더 큰 상처는 자존감의 붕괴예요.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나는 이제 아무것도 제대로 판단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윤혜숙 씨도 그랬어요. 사건 이후 석 달 동안 집 밖에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경로당 친구들을 만나기도 창피하고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의심되면 무조건 하루 미루는 습관을 들이세요. 전화나 문자로 급하게 돈을 요구하면 절대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마세요.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다 하고 끊으세요. 진짜라면 하루 늦어도 괜찮을 겁니다. 가짜라면 다음날 연락이 안 와요. 이 단순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대부분의 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본인 외에 한 명의 금융 보호자를 정하세요. 자녀든 친한 친구든 큰 금액을 움직일 때 반드시 상의할 사람을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1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딸한테 물어본다는 식의 규칙을 만들어 두세요. 사기꾼은 혼자 결정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비밀로 해야 한다고 하죠. 이런 말이 나오면 100% 사기예요. 셋째, 통장 잔고보다 정보력을 지키는 공부를 하세요. 요즘 어떤 사기 수법이 유행하는지 어떻게 속이는지 알아야 합니다.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가면 최신 사기 사례가 올라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아니면 자녀에게 부탁해서 정리해 달라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윤혜숙 씨는 지금 조금씩 회복하고 계십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마음은 추스르고 계세요. 얼마 전에는 경로당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다른 어르신들에게 본인 경험을 이야기하며 조심하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처럼 당하지 말라고, 의심하는 게 신뢰가 아니라고,
내 돈 지키는 게 먼저라고 말씀하신대요. 여러분, 판단력은 나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다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의심하세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스스로를 지키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들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박영수 씨는 아들의 보증을 서줬다가 평생 모은 돈을 잃었습니다. 이정숙 씨는 작은 습관을 바꿔서 여유를 찾았어요. 김동철 씨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계를 배웠습니다. 조명자 씨는 투자 실패 후 안정의 가치를 깨달았어요. 최정호 씨는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잃었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윤혜숙 씨는 사기를 당했지만 용기를 내어 회복했어요. 이분들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고통받았지만 결국 돈보다 중요한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마음의 안정이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만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노년의 행복은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마음이 편한가에 달려 있다는 걸요. 통장에 1억이 있어도 불안하면 불행합니다. 1,000만 원밖에 없어도 안정되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황금 법칙입니다. 첫 번째 법칙, 지출보다 습관을 관리하라. 이정숙 씨처럼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면 같은 수입으로도 훨씬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커피 한 잔, 배달 한 끼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습관이 되어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게 문제죠. 통장을 나누고 하루에 한 번 지출을 기록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리하는 습관. 이 작은 실천이 1년이면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돈을 줄이는 게 아니라 흐름을 관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 법칙, 자녀의 돈 문제에 끼어들지 마라. 김동철 씨의 이야기처럼 사랑으로 주는 돈이 관계를 망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돕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게 나를 해치는 선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자녀는 이미 어른입니다. 스스로 책임질 수 있고 책임져야 하는 나이예요. 부모가 계속 대신 해결해주면 자녀는 평생 독립하지 못합니다. 진짜 사랑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잡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문서로 남기고 한계를 정하고 경제 교육을 해주세요. 그게 자녀를 진짜 어른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세 번째 법칙, 투자보다 현금 흐름을 지켜라. 조명자 씨와 최정호 씨의 경험처럼 노년의 투자는 늘리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게 목표여야 합니다. 젊을 때는 손해를 봐도 다시 벌 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잃으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수익률보다 중요한 게 현금 흐름입니다. 매달 일정한 돈이 통장에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고정 수입을 3단계로 나누고 위험 투자를 경계하고 매월 점검하는 습관. 이것만으로도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판단력을 지키는 일입니다. 윤혜숙 씨의 이야기처럼 나이가 들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해요. 의심되면 하루 미루고 금융 보호자를 정하고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세요. 이 네 가지를 지킨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안전해질 겁니다. 여러분, 돈은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이지만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린 분들을 만나면서 이 사실을 절실히 느꼈어요. 박영수 씨는 5천만 원을 잃었지만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보다 더 큰 걸 얻었다고 했습니다.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아들과의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웠을 거라고요. 이제는 돈보다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걸 안다고 하셨어요.
이정숙 씨는 통장 잔고가 늘어나면서 가장 좋았던 게 뭐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녀들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라고요. 본인이 본인 인생을 스스로 책임진다는 느낌이 들 때 진짜 자유로워진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철 씨는 큰아들과 화해한 후 깨달았다고 했어요. 돈 때문에 틀어졌지만 돈 덕분에 진짜 관계를 배웠다고요. 이제는 아들을 어른으로 대하는 법을 안다고 했습니다. 조명자 씨는 투자 실패 후 오히려 편안해졌다고 했어요. 돈을 늘리려고 애쓸 때는 매일 불안했는데 이제는 있는 돈으로 사는 법을 배워서 마음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최정호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큰 손실을 겪었지만 그 이후로는 욕심을 버리니 오히려 삶이 단순해지고 평화로워졌다고 했습니다. 윤혜숙 씨는 사기를 당한 후 이렇게 말했어요. 돈은 잃었지만 교훈을 얻었다고요. 이제는 다른 분들한테 본인 경험을 나누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이분들의 말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돈을 잃거나 지키는 과정에서 결국 돈보다 더 중요한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 관계의 회복, 자유로운 느낌, 보람.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돈을 제대로 관리할 때 따라오는 선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황금 법칙은 단순히 돈을 지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는 방법이에요. 습관을 관리하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자녀와 경계를 만들면 관계가 건강해져요. 현금 흐름을 지키면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판단력을 보호하면 존엄을 지킬 수 있어요.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한, 마음 편하게 살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 돈이 오히려 불안과 갈등의 원인이 된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돈을 버는 나이가 아닙니다. 돈을 지키고 현명하게 쓰고 마음 편하게 사는 나이예요. 그러려면 태도가 필요합니다. 욕심을 줄이고 경계를 세우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태도 말이에요. 이 세 가지 황금 법칙을 지킨다면 노년의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존엄과 자유를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돈으로 얼마나 마음 편하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 자녀와의 대화 한 번, 투자 결정 한 번을 조금만 다르게 해보는 겁니다.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1년 후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안정되고 평화로워질 거예요. 돈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자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노후. 그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미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마음을 잃으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돈보다 마음을 먼저 지키세요. 그러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영수 씨, 이정숙 씨, 김동철 씨, 조명자 씨, 최정호 씨, 윤혜숙 씨. 이분들의 이야기는 모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이분들을 만나면서 많은 걸 배웠고 그 배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눴어요.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인생에서 돈과 관련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성공한 경험도 있고 실패한 경험도 있을 겁니다. 후회되는 선택도 있고 잘했다 싶은 결정도 있었겠죠? 그 이야기들이 모두 소중합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지키고 싶은 돈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떤 선을 지키고 계신가요? 투자나 저축에서 본인만의 철칙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이런 적 있었는데 하고 떠오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들도 결국 누군가의 경험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경험들이 모여서 지혜가 되고 그 지혜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겁니다. 특히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 훨씬 큰 공감과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실수했지만 다시 일어섰네. 이런 깨달음이 생기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다시 일어설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댓글로 짧게라도 좋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더니 좋았다. 이런 실수는 하지 마세요. 이 방법 추천합니다. 이런 한 줄의 조언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꼭 나눠주세요. 부모님께, 친구분들께, 이웃 어르신들께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알기엔 너무 아까운 이야기들이니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돈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사기를 당하는 일도, 자녀 때문에 속상해하는 일도, 투자 실패로 낙담하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배워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경험담은 제가 꼭 읽어볼게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모이면 언젠가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료들이고 서로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사이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연결과 나눔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해서 당장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은 지출을 한 줄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내일은 자녀에게 경계에 대해 한마디 해보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모레는 카드 명세서를 한번 열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실천이 쌓이면 어느새 큰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완벽할 필요 없어요.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평안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돈 걱정 없이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돈은 목적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입니다. 습관을 관리하고 자녀와 경계를 세우고 현금 흐름을 지키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노년은 존엄과 자유로 가득할 겁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